핵잠수함 보고서를 다시 연 이유는 잠수함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지금 해외 군사 방산 분석가들이 동시에 다시 펼쳐보고 있는 자료는 잠수함 재원표가 아니다. 추진축, 출력이나 항속거리 비교표도 아니다. 그들이 다시 열어본 것은 광학과 양자 집단 현상을 다룬 학술 논문이다. 그리고 그 논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한국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네이처 포토닉스에 공개한 실험 데이터. 이 지점에서 이미 이 이슈는 과학 뉴스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는 핵추진 독점 체제의 근열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적 징후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사용한 표현은 이상하다였다. 이유는 단순하다. 핵추진 잠수함의 미래를 다룬 보고서에서 갑자기 핵과 무관한 에너지 원리가 등장했고 그 출처가 한국이었기 때문이다. 유럽 과학기술 전문 언론과 미국 국방 기술 분석 채널 역시 같은 지점을 짚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단순한 이론 제안이 아니라 실험 데이터로 검증된 결과라는 점이다. 군사기술 세계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개념은 무시할 수 있어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은 핵추진 기술이 없어서 다른 길을 찾는 국가가 아니다. 이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제도적 문턱을 넘었고 원자로 설계와 운용 안전성에서도 국제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름이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논의에 등장한 이유는 따로 있다. 핵추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핵추진이라는 선택지가 지닌 구조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프랑스에 공개된 핵추진 잠수함 운용 자료를 보면 공통된 야점이 드러난다. 문제는 출력이 아니다. 항속도 아니다. 유지비와 규제 부담이다. 버지니아급 기준으로 알려진 연간 유지비, 프랑스 바라쿠다급의 유사한 비용 구조, 여기에 승조원 교대 주기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비용이 더해지며 장기 운영 국가는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이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진다. 핵추진이 전략 자산인 동시에 외교적 짐이 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언론이 주목한 것은 서울대 연구팀이 제시한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다. 연료를 태우지 않는 핵 분열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출력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실험이 등장했다. 해외 과학 전문 매체들이 이 연구를 기존 시도와 명확히 구분한 이유는 초방사 현상을 제어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관련 이론 연구는 존재했지만 출력 흐름을 실험적으로 통제한 사례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 차이가 바로 현재의 파장을 만들고 있다. 네이처 포토닉스에 실린 실험 결과를 분석한 해외 논평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출력의 절대 크기가 아니었다. 출력 안정성 곡선과 에너지 손실 그래프였다. 기존 열기관이 카르노 효율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묶여 있는 반면 이 실험은 광자와 양자 집단 현상을 이용해 효율 저하 구간을 회피하는 구조를 보여줬다. 그래서 해외 매체들은 엔진이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쓰면서도 잠재적 추진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이 언어 선택 자체가 이미 이 기술을 군사적 문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신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다.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관련 개념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공개된 실험 데이터는 없다. 반면 한국은 이미 학술 검증 단계를 통과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차이는 작지 않다. 분사기술에서 실험 데이터 공개는 곧 기술, 성숙도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외 방산 분석가들이 이 연구를 두고 한국을 추격자가 아니라 선행자로 평가하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이슈가 과학 뉴스가 아니라 전략기술 뉴스로 소비되는 이유는 또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연구기관과 방산업계가 이 논문을 기초로 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국이 던진 데이터가 타국의 연구 일정과 투자 방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것은 명확한 우위 신호다.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방향을 정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 기술이 정말 핵추진 시대를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다. 그런 질문은 아직 이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이 이 판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다. 핵추진이라는 거대한 구조물 옆에 전혀 다른 길이 처음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찍혔다. 이 차이는 단순한 과학적 성취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해군 전력 구조와 방산 시장, 그리고 외교 협상의 방향까지 흔들 수 있는 변수다. 핵추진 잠수함을 갉아먹는 것은 적의 어뢰가 아니라 비용과 규제라는 내부 구조다. 핵추진 잠수함은 오랫동안 해군력의 정점으로 취급돼 왔다. 보출력,
장기 항속, 보급 없는 작전 지속 능력.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장점들이 유지되는 대가,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로 변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핵 추진 잠수함의 취약점은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섰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연간 유지비다. 버지니아급 한 척의 연간 유지비가 약 수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역시 유사한 비용 구조를 가진다. 여기에는 단순 운용비만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 정비, 순조원 교대 주기 관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원자로 관련 안전 점검과 인증 비용이 모두 누적된다. 중요한 점은 이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수록, 사회적 감시가 늘어날수록 비용 곡선은 가파르게 상승한.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핵시설 운영 국가로서의 책임을 짊어진다. 방사성 물질 관리, 사고 대비 체계, 국제적 감시와 보고 의무는 군사적 필요와 무관하게 따라붙는다. 이 구조는 평시에는 관리 비용으로 나타나고 위기 시에는 외교적 부담으로 전환된다. 핵 추진이 전략적 자산인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가 되는 지점이다. 이 문제는 특정 국가의 운용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담이다. 핵 추진 체계는 출력과 항속을 얻는 대신 규제와 책임을 영구적으로 내재화한다. 이는 기술 발전으로 쉽게 상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자로가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반사성 물질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 질서는 이 사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대비가 등장한다. 디젤 전기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초점은 출력 밀도에 맞춰진다. 디젤 전기는 톤당 수십 킬로와트, 핵 추진은 수백 킬로와트 이상. 그러나 방산 경제 분석가들이 실제로 보는 것은 출력이 아니라 출력 대비 유지비 곡선이다. 디젤 전기는 연간 수천만 달러 단위에서 관리되지만 핵 추진은 단위가 한 단계 올라간다. 그리고 이 격차는 기술 발전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규제와 관리 항목이 추가될수록 오히려 벌어진다. 이 지점에서 해외 언론이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원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드러난다. 핵 추진을 완전히 부정해서가 아니다. 핵 추진이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로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출력과 장기 운영을 원하는 국가는 많다. 그러나 동시에 핵연료 관리와 국제 협약, 정치적 반발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국가는 줄어들고 있다. 이 간극이 바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끌어들이는 공간이다.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연구는 핵을 대체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핵이 지닌 구조적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데이터로 제시했다. 연료를 태우지 않고 핵 분열을 사용하지 않으며 방사성 물질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출력 개념. 이 조합은 기술적 완성도 이전에 정책과 외교의 언어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해외 언론이 이 연구를 잠수함 추진 체계의 패러다임을 흔들 수 있는 출발점으로 분류한 이유다. 핵 추진 체계의 또 다른 약점은 운용 유연성이다. 핵 추진 잠수함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무겁다. 물리적으로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겁다. 한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파생 비용과 책임이 장기간 고정된다. 반면 비핵 기반 고출력 추진 체계는 조약 적용 범위가 다르다. 기술이 성숙할 경우 운용 선택지의 폭 자체가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전략적 옵션의 비교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치는 독특하다. 한국은 핵 추진 기술이 없어서 대안을 찾는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선택지를 이미 손에 쥔 상태에서 동시에 그 선택지가 지닌 부담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는 국가. 그래서 이 연구는 궁여지책이 아니라 옵션 확장으로 해석된다. 핵을 버리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핵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연구. 핵 추진 잠수함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적국의 기술 도약이 아니다. 내부에서 누적되는 비용, 규제, 외교적 부담이라는 구조적 압력이다. 그리고 그 압력이 커질수록 핵이 아닌 다른 길을 찾으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늘어난다.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은 그 틈새에 등장한 첫 번째 실험, 데이터 기반 선택지다. 미국과 중국은 이론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이 차이가 전장의 시간을 바꾼다. 군사 기술 경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곧 따라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실제 전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개념은 동시에 등장할 수 있지만 검증된 데이터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경쟁은 비대칭이 된다. 이번 이슈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한국과 바른 위치에 서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련 이론 연구는 존재한다. 그러나 공개된 실험 데이터는 없다. 반면 한국은 이미 학술 검증을 통과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이 네이처 포토닉스에 실렸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한 학술적 권위 때문이 아니다. 군사기술 분석가들이 주목한 것은 출력 안정성 곡선과 에너지 손실 그래프였다. 이 그래프들은 단순히 현상이 관측됐다는 증거가 아니다. 출력이 시간축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어디서 안정화되며 손실이 어떤 조건에서 증가하는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제어 가능성의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기존의 열기관 기반 추진 체계는 카르노 효율이라는 물리적 한계선에 묶여 있다. 이 한계는 수치로 계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미 경쟁이 포화된 영역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핵 추진 체계가 더 이상 효율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이번 시험이 보여준 구조는 광자와 양자 집단, 현상을 이용해 효율 저하 구간을 우회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것이 해외 매체들이 이 연구를 기존 연구와 분리해 평가한 이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출력의 크기가 아니다. 실험 장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수준이고 집단 방출이 발생하는 시간 단위도 나노초에서 마이크로초 영역으로 관리된다. 이 사실은 오히려 이 연구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군사기술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지점을 드러낸다. 출력을 얼마나 키웠느냐보다 출력을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다음 단계의 관문이라는 점이다. 해외 과학 전문 매체들이 이 연구를 두고 엔진이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쓰는 이유도 여기 있다. 아직 추진체를 실제로 밀어내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잠재적 추진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출력 발생의 핵심 메커니즘이 우연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구분은 군사기술에서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재현 가능성은 곧 시스템화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위치는 미묘해진다. 관련 개념 연구가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있다. 문제는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군사적 이유로 비공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외부 세계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데이터뿐이다. 그리고 현재 그 데이터는 한국에서 나왔다. 군사기술 경쟁에서 공개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표를 강제하는 수단이다. 한 국가가 실험 데이터와 그래프를 공개하는 순간 다른 국가들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한다. 연구 방향이 정렬되고 투자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며 기술 로드맵이 수정된다. 이 과정에서 먼저 데이터를 던진 국가는 의도했든 아니든 기준점을 선점하게 된다. 해외 방산 분석가들이 이번 연구를 두고 한국이 다시 한번 추격자가 아니라 선행자로 등장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완성품을 내놓았기 때문이 아니다. 비교와 추격의 기준을 먼저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경쟁자들은 이제 한국의 그래프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선행이 아니라 전략 기술 경쟁에서의 위치 선점이다. 이번 연구가 핵 추진 체계를 당장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핵심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출력 제어라는 결정적 관문에 먼저 도달했고 그 증거를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이 순간부터 경쟁은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미 한 발 앞에서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것은 출력이 아니다. 제어된 출력이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보며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래서 출력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한 박자 늦다. 군사기술에서 진짜 위험한 순간은 출력이 커질 때가 아니라 출력이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올 때다.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이 해외 방산 분석가들을 움직이게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실험의 핵심은 얼마나 세게가 아니라 어디까지 예측 가능하냐 였다. 네이처 포토닉스에 공개된 실험에서 특히 주목받은 지표는 출력의 절대값이 아니라 안정성 곡선과 손실 특성이었다. 연구진이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초방사 상태 전환 시 에너지 방출 편차가 기존 광학 실험 대비 크게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다. 광자 집단 현상이 우연적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어 가능한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분사기술 관점에서 이 의미는 명확하다. 제어 가능한 현상은 곧 설계 대상이 된다. 기존 추진 체계의 설계 논리는 출력 중심이었다. 출력이 확보되면 그에 맞춰 냉각, 구조, 안전계통을 덧붙이는 방식이다. 이 접근은 핵 추진 체계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높은 출력은 필연적으로 복잡한 배관, 다층 안전계통, 대형 냉각 구조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전체가 추진원에 종속된다. 이 구조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무겁고 경직된다. 유지비와 소음, 취약 지점이 함께 늘어나는 이유다. 반면 이번 실험이 시사하는 방향은 정반대다. 출력의 크기를 먼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출력 변동폭과 손실을 먼저 묶어두는 접근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연구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다. 설계 철학의 차이다. 출력이 안정적으로 제어된다면 시스템 통합은 훨씬 단순해진다. 마잉 설계된 냉각계통이 줄어들고 안전계통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예방으로 이동한다. 즉, 시스템 전체의 복잡도가 낮아진다. 해외 방산업계가 이 연구를 잠재적 추진 시스템으로 분류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아직 실제 추진체를 밀어내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출력 제어 메커니즘이 검증된 순간 이후의 문제는 물리법칙이 아니라 공학과 산업의 문제로 바뀐다. 열 관리, 소재 선택, 시스템 통합, 제조 공정. 이 영역은 연구실이 아니라 산업 역량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다른 전선에서 강점을 축적해왔다. 이 지점에서 기존 핵추진 체계와의 구조적 대비가 선명해진다. 핵추진은 출력이 안정적이지만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잡성을 감수하는 구조다. 반면 이번 연구가 열어놓은 가능성은 출력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제어와 예측성을 극대화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대 출력이 아니라 작전 중 출력 변동이 플랫폼의 은밀성과 생존성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제어된 출력은 단순한 성능 지표가 아니라 작전 성공 확률을 좌우하는 변수가 된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지점은 비용 구조다. 출력이 제어되지 않는 시스템은 항상 여유를 과도하게 잡는다. 냉각, 안전, 백업 계통이 겹겹이 쌓인다. 이는 초기 건조비뿐 아니라 유지비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린다. 반대로 출력 변동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은 설계 마진을 줄일 수 있다. 해외 방산경제 분석가들이 이 연구를 비용, 구조 변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아직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곡선의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파트에서 짚어야 할 핵심은 이것이다. 이번 연구의 위협은 핵을 대체한다는 선언에 있지 않다. 출력 제어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함으로써 추진 시스템 설계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기준이 바뀌면 기존 강자는 느려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스템은 이전 기준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DRL 2에서 3으로 넘어간 순간 이 기술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경쟁 대상이 된다. 기술 성숙도 단계, 즉 TRL은 외부에서 보기엔 건조한 분류표에 불과해 보인다. 그러나 방산산업 내부에서는 이 숫자 하나가 돈의 방향, 일정의 속도, 그리고 국가의 선택을 갈라놓는다. TRL 2에서 3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단계 상승이 아니다. 개념이 물리 실험으로 검증되기 시작했다는 선언이며 이 지점부터 기술은 더 이상 학술 커뮤니티에만 속하지 않는다.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이 해외 방산 분석가들을 민감하게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연구는 개념 제시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다. 출력 발생의 핵심 메커니즘을 실제 장치에서 검증했고 그 결과를 데이터와 그래프로 공개했다. 이는 TRL 기준으로 보면 명확히 개념 검증을 넘어 물리 실험 검증 단계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방산 기술에서 이 이동은 작은 발걸음이 아니다. 많은 차세대 추진 기술이 이 문턱에서 수년, 때로는 십수년 동안 정체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언급되어온 핵융합 기반 마이크로 추진 시스템이나 플라즈마 전기 추진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다. 이론적 가능성은 충분했지만 출력 안정성과 반복 제어라는 벽을 넘지 못해 TRL-2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는 투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개념에 돈을 쓰지 않는다. 산업은 검증되지 않은 물리를 공정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TRL-2는 아이디어의 무덤이 되기 쉽다. 이번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정체 구간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통과했다는 점이다. 실험 장치의 규모는 작지만 안정성과 제어 가능성에 대한 수치를 확보했다. 이는 방산업계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조건이다. 출력의 크기는 나중 문제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이 현상이 반복되는가, 조건을 바꾸면 반응이 예측 가능한가.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하기 시작한 순간 기술은 연구 주제가 아니라 개발 후보로 분류된다. 여기서 TRL 상승의 진짜 의미가 드러난다. TRL3은 곧 후속 단계로의 진입 허가 증이다. 시뮬레이션 정밀도가 올라가고 시스템 통합 시나리오가 작성되며 산업 파트너가 붙을 명분이 생긴다. 해외 연구기관과 방산업계가 이 논문을 기초로
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언급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이 기술은 지켜볼 연구가 아니라 계산해야 할 변수로 취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얻게 되는 이점은 단순한 선행 이미지가 아니다. 시간표를 주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이다. 누가 먼저 TRL3에 도달했는가는 누가 다음 단계의 요구 조건을 정의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실험 조건, 안정성 기준, 손실 허용 범위, 이 모든 것이 사실상 표준의 씨앗이 된다. 후발주자는 이 기준에 맞춰 따라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단계가 곧 실전 배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방산 기술에서 개념 검증에서 실제 운용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성. 미국이 전기 추진 항공모함 개념을 처음 제시했을 때도 초기 출력은 실전과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은 이후 수십 년간 해군 전력 구조를 바꿨다. 이번 연구가 평가받는 맥락도 동일하다.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경쟁은 단순해진다. 이 기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하다. 출발선에 서 있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출발선은 더 이상 개념의 영역이 아니다. 데이터와 그래프가 놓인 현실의 출발선이다. 첫 실전 무대는 유인 잠수함이 아니다. 상대를 먼저 듣지 못하게 만드는 무인 플랫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의 도착지를 곧바로 핵 추진 잠수함의 대체로 상상한다. 그러나 방산업계 내부의 계산은 훨씬 냉정하다. 기술 성숙도와 작전 요구를 동시에 놓고 보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무대는 유인 플랫폼이 아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 데이터가 의미를 갖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출력의 절대값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소음 발생 요인이 거의 없다는 점이 먼저 계산에 들어간다. 이번 연구에서 파생되는 추진 발전 개념은 기계적 회전부가 없다. 이 한 문장은 군사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잠수함과 수중 플랫폼에서 가장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원은 펌프와 회전축이다. 아무리 방진과 방음을 해도 이 소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 구조적으로 회전부가 없는 시스템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소음 억제가 보안이 아니라 구조적 특성이 된다. 이 특성은 곧바로 무인 수중 플랫폼, 즉 UUV 영역으로 이어진다. UUV는 대형 출력이 필요하지 않다. 대신 장시간 채공, 저속 안정 운용, 그리고 무엇보다 탐지 회피가 핵심이다. 현재 실험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요구 출력이 낮은 영역에서는 기술적 부담이 급격히 줄어든다. 방산업계가 이 연구를 두고 잠수함보다 UUV 시나리오를 먼저 거론하는 이유다. 소음 문제는 단순한 성능 지표가 아니다. 수중 작전에서 소음은 곧 탐지거리로 환산된 탐지거리가 줄어들면 작전 성공 확률은 비선형적으로 변한다. 상대가 먼저 듣지 못하면 기동의 자유도와 임무 지속 시간이 늘어난다. 이 차이는 수치 몇 %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는 변수다. 그래서 방산 분석가들은 이 기술을 두고 조용히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요소로 평가한다. 또 하나 주목되는 영역은 장기 채공 무인기와 극저소음 발전 모듈이다. 이 영역들 역시 공통점이 있다. 대출력보다는 안정적인 저출력과 소음 억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기존 발전 방식은 소형화할수록 효율과 소음 문제가 동시에 악화된다. 반면 제어 가능한 출력 메커니즘이 확보될 경우 이 곡선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그릴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방산 경제 분석가들이 비용 구조 변화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시나리오들이 모두 국제조약과 규제의 민감지대를 피해간다는 점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도입 단계부터 외교적 논쟁을 불러온다. 반면 비핵 기반의 저소음 발전, 추진 모듈은 적용 범위가 다르다. 기술이 성숙할수록 적용 가능한 국가와 플랫폼의 수는 오히려 늘어난다. 이는 단순한 기술 확장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위치가 다시 부각된다. 한국은 대형 핵추진 플랫폼 하나에 올인할 필요가 없다. 대신 무인 수중 체계, 감시 정찰 플랫폼, 장기 채공 자산이라는 다층적 진입로를 동시에 열 수 있다. 이는 기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하나의 거대한 성공을 기다리는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성공으로 기술을 밀어올리는 방식이다. 기존 해군 강국들에게 이 흐름은 불편하다. 그들의 전력 구조는 유인 플랫폼 중심으로 최적화돼 있고 무인 체계는 보조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 반면 소음 억제와 장기 채공이 핵심인 무인 영역에서 새로운 추진 발전 방식이 먼저 성숙할 경우 전력 구조의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조리와 운용 개념의 문제다. 이 파트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다. 이 기술의 첫 실전 가치는 더 빠른 잠수함이 아니다. 상대를 먼저 듣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무인 플랫폼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기존 강자들이 가장 계산하기 싫어하는 변화다. 이 핵 경로를 여는 동시에 한국은 다른 방식의 핵을 더 조용히 완성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외부 관측자들이 착각한다. 비핵 기반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면 곧바로 한국이 핵 추진을 포기하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이 취하고 있는 선택은 그 반대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는 전략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리스크를 동시에 낮추는 이중 설계다. 비핵 경로는 옵션을 넓히기 위한 것이고 핵 추진 경로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2025년 12월 15일 공개된 한국 해군 원자로 관련 영상이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해군 원자로가 고출력과 장기, 무정비 운영을 전제로 복잡한 외부 계통을 유지하는 구조라면 한국은 처음부터 질문을 다르게 던졌다. 고장날 지점을 설계 단계에서 제거할 수는 없는가? 이 질문은 철학에 가깝다. 그리고 그 철학은 구조로 구현됐다. 한국형 해군 원자로 설계의 핵심은 단순하다. 배관과 밸브 수를 줄이고 외부 계통을 최소화하며 취약 지점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이다. 이 접근은 출력 경쟁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군사적 관점에서는 의미가 명확하다. 배관이 줄어들수록 피격 시 취약 지점은 감소하고 유지 보수 인력과 시간도 함께 줄어든다. 단기 자망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리스크 역시 낮아진다. 이는 곧 전투 지속 능력의 차이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자연순환 냉각 개념이다. 한국형 원자로는 외부 동력 없이도 냉각수가 스스로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구조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든다. 첫째는 소음 감소다. 펌프는 잠수함 내부에서 가장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원 중 하나다. 사용 빈도가 줄어들수록 은밀성은 구조적으로 개선된다. 둘째는 사고 대응 능력이다. 전원 상실이나 일부 계통 손상 상황에서도 수십 시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전투 상황에서 원자로가 위험 요소로 전환될 가능성을 낮춘다. 이 설계 철학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국제 원자력 안전 기준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이 민수 원자로에서 축적해온 무사고 운영, 데이터와 안전, 설계 경험은 그대로 군사용 플랫폼에 전용될 수 있는 드문 자산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안전을 비용이 아니라 설계 전제 조건으로 삼아온 문화가 군사 플랫폼에 이식된 결과다. 연료 설계에서도 차별점이 분명하다. 미국과 러시아가 고농축 연료를 기반으로 장주기 운영을 추구해온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농축도에서도 연소, 효율을 유지하는 노심 설계와 연료 배열 기술을 축적해왔다. 같은 출력 대비 연료 교체 주기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작전 지속 능력의 확장을 의미한다.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연료 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군사성과 비확산 사이의 균형을 구조적으로 맞추려는 접근이다. 제어 시스템 역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은 민수원전에서 축적한 디지털 계측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출력 제어와 안전계통을 알고리즘 중심으로 통합하는 설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는 단순 자동화가 아니다. 출력 변화가 선체 진동과 소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실시간으로 고려하는 통합 제어 개념에 가깝다. 기존 해군 원자로가 기계적 안정성 중심이었다면 한국형 원자로는 물리, 열, 음향, 데이터를 동시에 관리하는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 하나의 그림이 나온다. 한국이 개발하려는 해군 원자로는 더 센 원자로가 아니다. 제어가 쉬운 출력, 단순화된 구조, 자연순환 중심의 냉각, 효율적인 연료 이용, 디지털 기반 통합 제어, 이 5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린 설계다. 이는 출력 경쟁의 연장이 아니라 은밀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에 둔 전혀 다른 방향의 진화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형 해군 원자로를 기존 미국, 영국, 프랑스 계열과 다른 분류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고출력과 무정비 운영을 최상위 목표로 삼은 계열이 아니라 전투 플랫폼에 최적화된 관리 가능한 핵이라는 평가다. 이 접근은 우연이 아니다. 좁은 해역, 높은 탐지 밀도, 장기 은밀성이 요구되는 한국 해군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한국은 비핵 기반 추진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면서도 동시에 핵 추진이라는 기존 길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설계하고 있다. 하나는 외교적 시장적 옵션을 넓히기 위한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전투 환경에 최적화된 안정적 핵심 전력이다. 두 경로는 경쟁하지 않는다. 서로를 보완하며 한국의 선택지를 늘린다. 문제는 핵의 종말이 아니다. 한국이 세 판의 규칙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다. 이제 이 기술이 핵 추진 시대를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은 끝까지 가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 질문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은 대체가 아니라 재배치다. 핵이라는 기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핵이 차지하던 전략적 공간이 분해되고 재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재구성의 출발점에 한국이 서 있다.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은 아직 잠수함을 밀어내지 않는다. 이 사실은 명확하다. 그러나 그 실험이 던진 데이터는 이미 하나의 효과를 만들어냈다. 핵 추진이라는 선택지가 더 이상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고출력 장기 항속이라는 상징적 장점 뒤에 가려져 있던 비용, 규제, 외교 부담이 다시 계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계산표 옆에 처음으로 다른 숫자들이 올라갔다. 이 지점에서 국제 질서의 불편한 현실이 드러난다. 핵 추진 잠수함은 언제나 기술 이전과 연료 관리 문제로 협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동맹이라도 예외는 없다. 반면 비핵 기반 고출력 추진 발전 체계는 적용되는 조약의 성격이 다르다. 이는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외교적 자율성의 차이로 이어진다. 기술이 성숙할수록 이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변수로 커진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는 다시 한번 독특해진다. 한국은 핵 추진이라는 카드도 손에 쥐고 있고 동시에 비핵 기반의 새로운 경로를 열어두고 있다. 이중 전략의 의미는 명확하다. 특정 기술에 국가 전략을 인질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핵이 필요할 때는 핵으로 간다. 그러나 핵이 외교적 정치적 비용으로 작용하는 순간 바른 선택지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이는 기술적 유연성이 아니라 전략적 주도권이 강산 수출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는 더 직접적이다. 핵 추진 플랫폼은 구매 의사가 있어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국가가 많다. 반면 비핵 기반의 고출력 저소음 체계는 이야기가 다르다. 기술이 현실화될수록 시장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넓어진다. 이는 단순한 제품 경쟁이 아니라 규칙이 다른 시장을 여는 효과다. 기존 강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자신들이 장악해온 시장이 기술이 아니라 규칙의 변화로 흔들리는 순간이다. 기존 해군 강국들의 고민도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들의 전력 구조는 고출력 유인 플랫폼 중심으로 최적화되어 있다. 이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 막대한 비용과 조직, 조리, 산업 기반이 엮여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새로운 추진 개념, 무인 플랫폼, 저소음 모듈을 전력 구조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 이는 기술 격차보다 더 위협적인 요소, 구조적 전환 능력의 차이다. 지금 벌어지는 경쟁은 누가 더 센가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다음 기준을 쓰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다. 출력 경쟁의 시대에서 제어와 안정성, 비용과 외교 부담을 함께 계산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이미 하나의 기준점을 던졌다. 완성된 답이 아니라 모두가 따라 계산해야 할 출발점이다. 핵 추진이라는 거대한 구조물 옆에 전혀 다른 길이 처음으로 그려졌다. 그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세계는 이제 그 길의 시작을 한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략기술 경쟁에서 이것만큼 불편한 사실은 없다.